이제 추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 19일 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데 이게 아직 확정적으로 발표는 안 됐죠. 근데 이제 보도자료 준비된 걸 제가 잠깐 보니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원한다. 일단 10만 원, 15만 원은 기본. 그렇죠. 15만 원은 기본. 그다음에 상위 10%는 여기까지 끝. 그다음에 나머지는 25만 원이 기본. 그리고 차상위 계층은 여기다 15 더. 그다음에 그 기초 생활수급자는 25를 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받고요.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등은 40만 원. 그리고 대부분은 25만 원. 건강보험금 기준으로 상위 소득 10%는 10만 원 이렇게 민생 소비 쿠폰을 보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뭐 아직 최종 확정은 발표는 아직 안 난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까지 확인했었는데 예. 어떻게 보시나요? 추경 이거는 아마 처리가 이제 국무회의 올리기 전에 그 처리가 되는 것은 거의 확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도 그 G7 출국하기 전에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야당과 잘 협의해서 이 추경 부분은 본인 돌아오기 전까지는 꼭 처리를 해달라 했으니까 이건 될 것 같고 일단은 민생회복지원금에 있어서 선별적인 어떤 지급을 하는 것은 좀 높게 평가할 것 같아요. 차등 지원은? 예, 차등 지원이요. 이게 이제 저도 보편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무래도 좀 두텁게 할 때는 두텁게 하고 아닌 데는 좀 아닌 게 맞지 않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좀 논박이 있었는데 그래도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잘 해준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상위 10%에 대해서는 뭐 제로 베이스도 이제 그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예 돈 소득 구조가 높은 사람에게는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거를 생각한 건 보면 이런 부분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기초수급자는 50만 원까지 주는 것들. 예. 그래서 저는 이 추경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도 같이 힘을 합쳐서 뭐 추경을 통과시키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 국민의힘에서도 통과는요 저희한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저희 당의 의석수는 정말 한미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차등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부에서 그 국민에게 지급을 하는데 차등하는 것이 맞다. 물론 이제 이걸 나누는 작업이 뭐 오래 걸린다 또는 뭐 비용이 든다 했는데 아마 가장 그 간편한 말씀하신 대로 그 예, 건강보험 내는 걸로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다. 차등한다는 것은 찬성. 저는 사실 근데 안 받는 분도 있어야 된다고 봤는데 그럴 수는 없다 또 하는 그 논리는 잘 모르겠어요. 민주당에서 그래도 뭐 그 그래도가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거 다 덮고 가자는 건데 예. 그건 제가 비판을 좀 하려다가 힘이 없네요. 일단 그러면 윤 대변인은 공달 윤 선생께서는 10만 원, 15만 원 15만 원. 받으시겠습니까? 저번에 안 받으셨죠? 제가 그때 저번에 안 코로나 때안 받으셨잖아요. 받아가지고 네. 받으세요. 제가 정말 그때 통계를 봤더니 99%가 넘더라고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 1%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한 그 빡침을 느꼈는데 받으셔야 됩니다. 이번에요? 그래서 받아서 그거를 이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쓰세요. 안 그래도 쓰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더 쓰세요. 그럼 그냥 받아서 이렇게 던지세요. 어디로 던져? 저한테 던지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나눠서. 나눴어. 받는 거 여부는 뭐 알아서 결정하고. 알겠습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예. 클라라님, 우리 조카들은 안 받는다고 합니다. 라고 했네요. 예. 장 소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하시는 어떤 것 같아요. 평가? 그냥 제 스타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나 이런 정책 결정 저는 계속 보편적 복지는 안 된다. 선별적 복지해야 된다. 계속 주장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 정말 잘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칭찬 외에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일단 다 주긴 하지만 물론 상위 10%를 줄까 말까 이건 이제 결정이 안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진짜 차등 지원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찬성이다. 저 받아가지고요. 정말 그 저희 그 아파트 주위에 좀 소규모 음식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다른 데서 안 쓰고 알겠습니다. 이 돈만큼은 꼭 이 돈만큼은. 소비 진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아, 이게 25만 원이면 저도 갖고 가면 되잖아요. 4인 가구는 100만 원이에요. 그래요. 아, 그럼 소고기 사 먹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돼지고기로 사 먹으면 2번 사 먹을 수 있죠. 지난번에 25만 원 줬죠. 코로나 예. 때. 1차 코로나 맞아요. 때.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을 안 받은 거지. 그러네요. 그러네요. 야. 못쟁이. 응. 예. 근데 제가 이제 다들 안 받는다고 그랬어.
근데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내가 꺼냈던 거는 상투적으로 그냥 여야 합의에 있어서 이렇게 뭐 의석수를 뭐 따져서 민주당 혼자 처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첫 추경이고 첫 정부의 어떤 사업을 통과시키는 거니까 이번에 국민의힘도 뭐 의석수와 무관하게 같이 합시다. 제가 뺐지만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배지. 갈 수가 없어. 뺐지. 모양새가 좋다 이제 그런 얘기. 거기 접근이 안 돼. 저는. 여기 뭐 남는 배지 있어요? 우리 알겠어. 우리 윤수 같은 분이 공천 받아서 배지를 다루시고. 그러니까요. 공천만 좀 받자. 곧- 일단 줄 사람이 생길 겁니다. 예. 나이스. 알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는 이제 선별, 그러니까 차등 지원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는 분위기고, 물론 재정의 부담은 있겠지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또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어떤 마중물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또 공감대가 좀 있어요. 유능한 정부라면은 올해 그냥 지금까지 세수 펑크가 한 67조 뭐 그 정도 된다고 하던데 좋아요. 소비 진작을 위해서 이건 뭐 대통령 공약 사항이니까 해야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과 정책과 여러 가지 제도를 강구하고 있다. 예. 이게 유능한 정부예요. 어. 가장 무능한 정부는요. 돈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쉽잖아요. 5년 쓰고 그렇죠. 다음 정권이 알아서 해라 이러면 되는데 유능한 정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정도 신경 써야 된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를 내고 있더라고요. 세무조사는 저희 같은 사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뭐 그런 건 안 할 텐데 예를 들어 단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은 특활비를 전액 쓰지 않는 걸로 해서 그런 써야 것부터 되는데. 본보기로 해가면서 작은 돈이라도 아껴서 이제 세수 확보를 하는데 좀 머리를 모으자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뭐. 사실은 뭐 공약으로 소비 진작하자면서 안 쓰면 어떡합니까? 아니 이제 세수 확보 차원에. 아니 세수는 이미 들어온 거고 그 특활비는 쟁여놓은 돈이고 그러니까 이거 개정을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어제 토론을 하다가 이 세수 펑크난 게 법인세를 너무 낮춰줘서 그렇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법인세 1%포인트 그 구간마다 1%씩만 내려갔어요. 25에서 원래 3을 빼려고 그러다가 100개 예. 못 뺐다고. 그러면 법인세가 전체 세수에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과 이 1%의 영향 그다음에 그럼 이익이 있어야 법인세를 낼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얘기를 하지. 법인세를 윤 정부에서 너무 깎아줘 가지고요. 결국은 돈 많이 버는 기업에서 돈을 안 내니까 세수 펑크는 이런 아주 단순 논리로 가더라고요. 법인세가 약 뭐 60조 이상인데 1%면 이제 한 6천억 정도가 법인세가 깎이는 거죠. 전체 국세 수입에서 20% 차지합니다. 예. 그리고 전체 예산 비중에서 따지면 10%좀 넘어요. 그러면 우리 예산이 한 600, 뭐 700조라고 보고 예. 거기에서 10% 정도 차지하는 것에서 1% 떨어졌다고 하면 0.1%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익이 예. 같다면. 근데 기업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낼 돈이 없고 삼성전자 작년에 법인세 안 냈잖아요. 사실 이제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면 법인세는 그 얘기를 줄게 해야 되죠. 되는 그게 건데 핵심인데.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 저 기업 활동이 부진하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를 법인세를 깎아줘서 윤 정부가 이상한 짓 한 건데 이렇게 하니까 토론이 안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법인세 일단 기업이 이익이 줄으면 법인세 전체는 당연히 줄고 그런데 이제 뭐 그나마 거기에 또 물론 금액 규모는 작을 수 있지만 또 법인세도 줄은 효과도 있고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럼 또 종부세 또 하시려고? 아니요, 집값 종부세가 폭등? 아니고 아니요. 진보가 잡으면 집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논리를 깨려면 정말 정교하게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뱉으신 말씀이 딱 그렇게 공격당하기 좋은 아니요, 포인트거든요. 저는 이제 부동산 관련 세금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늘리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거는 일부 다시 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걸 모르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문정부도 그랬고 노정부도 그랬고 정권 넘어간 거예요. 그걸 잘 보시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좋지만 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부동산 문제도 사실 좀 어려워요. 네. 지금 강남 중심으로 오르다가 뭐 마포, 성동, 한강벨트가 다 오르고 있고 강북도 일부 오른다. 이런 금천 게 관악도 있습니다. 오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뭐 그 특정 누군가가 뭐 쥐어잡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적 방향들을 던졌을 때 부동산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재명 정부 출범할 때 부동산 정책만은 정확하게 어떤 방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쉽게 이 부동산 시장 자체를 잡을 수는 없어요. 정책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 상황의 흐름을 볼 것 같고요. 그래서 던졌던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거래소로 가서 결국에는 반대의 정책적인 개념으로 접근한 거죠. 주식의 활성화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가 아니더라도 주식에 대한 어떤 투자를 통해서 생활비를 또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그러면 부동산 쪽 투기를 조금 견인해서 빼오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고 부동산은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지금 10몇일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조짐 자체가 벌써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특별한 정책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오르고 있잖아요. 기준금리를 사실 경제 그렇죠. 환경 때문에 내렸기 때문에 유동성이 조금 더 나아지고 그리고 약간 기대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관례적으로 이제 그 민주당 정부 때 부동산이 올랐다라는 기대 심리가 같이 연동되면서 지금 부동산이 조금 오르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게 이 서울 특히 부동산 문제가 전국의 부동산 문제에 그 좌지우지를 하는 어떤 그 기준이 되는데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실패했던 건 강남 집값을 잡으려고 하면서 그게 이 정책에 좀 오류를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남 이 집값은 아예 거기에 그냥 고 부동산 지역은 놔둬버리고 거기는 알아서 거래를 하게 두고 나머지 어떤 부동산 지역에 있어서의 정책들을 조금 구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강남을 잡으려고 나머지를 좀 다 흐트러뜨리는 그런 좀 오류도 있었다. 부동산이 혹시 어디에? 저는 없습니다. 없죠. 저는 저 완도에 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자꾸 우리는 부동산 그 집값이 오르면 편하게 얘기해서 그럼 뭔가 정책적 수단을 써서 낮추려고 해서 오세훈 시장도 뭐 성동구 뭐 이런 쪽 오른다고 하니까 거기도 토어제 생각한다. 이게 규제로 가잖아요. 오르는 걸 자꾸 누르려고 하고. 그럼 이걸 뺐을 때 풍 튀기는 거는 그는 뭐 다음 뭐 시장이든 정부에서든 하든 이런 개념으로 저는 읽어요. 근데 그럼 왜 이게 오르느냐에 대해서 차분히 봐야 되는지 자꾸 뭐 이재명 정부가 진보 정부니까 오를 거다는 기대 심리도 물론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집값이 오르는 게. 그럼 왜 그러냐.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건축자재나 이런 게 다 올라버린 거예요. 그 집을 짓기로 했다가 그 사이 이만큼 오르니까 다른 나라도 다 그래요. 그 결론은 공급 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집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한정된 좋은 곳에 있는 집값이 당연히 오르는 거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봐야 되는데 방금 전에도 물론 제가 박 실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민주당 분들 뵈면 딱 그 나와요. 부동산 세제. 그 얘기가 나와. 네. 이거 조금 너무 널널하다. 그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이런 안 되게 하거나 또는 뺐거나 뭐 이런 거 초과이익 환수 뭐 이거 빼고 뭐 이런 거 재건축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 이거 해서 돈을 못 번다 이런 심리 때문에 못 하게 돼 이런 개념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장기적인 거고 다 문화가 바뀌어야 실패했어요, 되니까 그 정책이. 예를 들어 일본처럼 거품이 확 꺼지고 앞으로는 부동산으로 돈 못 번다 이게 생겨야 되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오르는 건 사실은 자산가들이 가장 좋은 투자 대상으로 부동산을 삼기 때문이다.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에브리데이 똑같은 얘기예요. 네. 그거는 과거에도 그랬어요. 네, 그거는. 근데 이제 사실은 자산가들의 어떤 투자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많은 거고 요새 재건축 재개발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그런 게 이재명 정부도 사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규제 안 한데 이게 문제는 뭐가 되냐면 이거 외국처럼 땅덩이가 엄청 넓으면 뭐 예를 들어 뭐 LA나 이런 데 두면은 어떤 부자 동네만 딱 오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 인접돼 있어요. 그래서 압구정 재건축이 오르면 강 건너 예를 들어 성수동 안 오를 이유가 없어요. 강만 건너면 되는데 성수동 오르면 마포 우린 저기야 우리도 떨거지야 핫바지야 우리도 올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특정 지역만 오른다는 게 물론 이제 또 넓게 보면 있을 수가 있지만 서울에서는 꼭 그렇진 않더라. 목동은 야 우리도 좋은 데인데 그러면서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기본적으로는 주식으로 얘기하면 거래량이 극히 적은 종목이어서 만 세대에 5가구만 집값을 올려놔도 만 세대가 다 오릅니다. 거기에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압도적인 공급 확대 외에는 되게 다루기가 어렵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뭐 사실 유동성 빼는 유동성 차단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저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집값 많이 올리고 올라서 오른 만큼의 구간을 정해서 세금 많이 걷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걷고 많이 올리시고 저 고가 주택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그 그룹을 형성하고 나머지 서민 주거 안정에 대한 대책들은 또 나름대로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는 것들이 투트랙으로. 좋지 여기를 잡으려고 모든 부동산 시장을 망쳐서는 좀 안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미 장관이 여러 비판을 많이 받았었지만 좋은 말을 했어요. 집이 빵이면 내가 그렇죠. 엄청나게 굽겠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는 아주 그 간단한 논리를 그분이 설파를 한 건데 제발 민주당에서 공부를 깊게 제대로 하셔가지고 예. 부동산 자극 안 하셨으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동산까지 좀 마치 이렇게 정책 토크를 우리가 하니까 또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그죠? 아 그럼 다음은 주제를 정해서 우리가 하나 정책 토크를. 난 집값 얘기하면 좌절감을 느껴가지고 우리 되게 저도 그래요.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저는 안 그러겠습니다. 좌절감. 저희 당 얘기로 가요. 우리 집 2배예요. 지금 장수영님 집이. 여기서 또 동네 세금을 때려. 동네는 비슷해. 그래. 세금을 때려. 우리 집이 더 넓어. 세금 때문에 지금 좌절하는 거야. 2배야. 이 집만 종부세를. 자 다음 주제로 가시죠. 아픔을 서로 건드는 우리 집의 그런 토크가 10배야. 됐잖아요. 아 무슨 의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10배. 우리 집 와봤어요? 10배. 진짜 10배? 10배. 아, 그래서 너 우리 서로 아픔을 이렇게 보듬어 주지. 아픔을 도려내는 토크는 좀 테슬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렌트카. 사고 난 마음을 또. 시용상 객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고맙습니다.